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순희. 참 흔한 이름이지요. 제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순하게 살라는 뜻이었대요. 그 말대로 저는 정말 순하게, 아니 너무나 순하게 살아왔습니다. 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요. 이제야 제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노인의 푸념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위로를 넘어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0년 동안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에 홀로 아이를 안고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친정은 가난했고 시댁은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이 가사도우미였습니다. 학력도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집으로 향했고 저녁 5시까지 새 집을 돌며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습니다. 그 시절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손은 늘 거칠었고 무릎은 늘 시큰거렸습니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트고 갈라져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 민수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도왔어요. 제가 일 나가 있으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빨래도 개고 방 청소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작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돼. 이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외비를 벌기 위해, 참고서를 사주기 위해,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도록 깨끗한 옷을 사주기 위해.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 수경이는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고 대학도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 고생도 끝났구나.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제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하자 저는 제 집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30년간 모은 피땀 어린 돈으로 마련한 32평 아파트였습니다. 그 집은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려면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 돈 좀 모을 때까지만 있을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뭘 그런 말을 하니? 가족인데. 천천히 해도 돼.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수경이도 예의 바르고 상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하며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니 많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녀 지우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을 해야 하니까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손녀잖아요. 제 핏줄인데 당연히 봐줘야지요. 그렇게 저는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달래고 한밤중에 아기가 울면 저만 일어나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들 역시 피곤하다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둘째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육아의 무게는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 제 품에 안길 때, 할머니하고 부를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밤에는 온몸이 쑤셔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저의 하루는 완벽한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은 온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도 잠깐. 곧바로 부엌으로 향합니다. 6시. 아이들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우는 밥보다 빵을 좋아하고 서연이는 계란을 싫어합니다. 며느리는 저염식을 선호하고 아들은 고기 반찬이 꼭 있어야 합니다. 모두의 취향을 고려해 6가지 반찬을 준비합니다. 7시. 아이들을 깨웁니다. 지우야, 서연아, 일어나야지.
투정 부리는 아이들을 달래며 옷을 입히고 세수를 시킵니다. 밥을 먹이고 학교 준비물을 챙깁니다. 8시.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설거지를 하고 집안 곳곳을 청소합니다. 거실, 방, 화장실, 부엌 한 곳도 빠짐없이 닦아냅니다. 9시. 제 일터로 향합니다. 아직도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일손은 부족하고 저를 찾는 집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입니다. 간식을 준비하고 숙제를 도와줍니다. 저녁 6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오늘은 삼겹살 먹고 싶어요 하고 카톡을 보냅니다. 메뉴는 항상 며느리가 정했습니다. 저녁 7시.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물 줘 반찬 더 달라.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식사 시간이 끝나 있습니다. 저녁 8시.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씻깁니다. 이를 닦게 하고 책을 읽어줍니다. 밤 9시. 빨래를 돌리고 널고 다음 날 입을 옷을 준비합니다. 밤 10시. 겨우 제 방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허리, 무릎, 어깨, 손목.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5시 30분 똑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동위다이바퀴처럼, 기계처럼, 숨 쉴 틈도 멈출 틈도 없이. 처음에는 감사 인사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는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함은 욕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다 끝났어요? 오늘 제 친구들이 집에 오거든요. 구석구석 좀 깨끗하게 부탁드려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어머니, 빨래 좀 따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좀 그래서요. 어머니 오늘 집에 계시죠? 택배 받아주셔야 해요. 어머니 아이들 학원 픽업 부탁드려요. 제가 회의가 있어서요.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명령조로 변해갔습니다. 부탁드려요라는 말은 형식적인 꾸민말일 뿐 실제로는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침묵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해주니 자신은 신경 쓸 게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잡채, 불고기, 샐러드, 과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이 오자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 이 음식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또 손님들이 칭찬하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네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도대체 무엇인가? 가족인가 가정부인가? 그래도 손녀들은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지우가 제 목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줄래요? 또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그 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아이들만 보자. 아이들이 할머니를 필요로 하잖아. 나는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들에게 가족으로서 사랑받는 걸까? 아니면 단지 필요한 존재일 뿐일까? 그 차이를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이지만 필요는 기능에 대한 요구입니다. 저는 점점 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독감이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돌더니 열이 치솟았습니다. 체온계를 재보니 39도. 몸이 천근만근이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온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힘겹게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식은 땀이 흘러내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추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를 걱정해 주려나? 약이라도 가져다 주려나? 며느리는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건 있어야 하잖아요. 냉장고에 뭐 있나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을 가져다 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녁 식사. 그것만이 며느리의 관심사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간단하게라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시켜 먹을까요? 근데 배달음식 자주 시켜 먹는 건 아이들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외로움, 허무함,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가줘, 제발 나가줘. 제 떨리는 목소리에 며느리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뭐라도 시켜 먹을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날 밤 저는 39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능하는 기계였습니다.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아이 돌보는 기계. 그 기계가 고장나자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허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가사노동, 그리고 20년간의 과도한 집안일과 육아. 제 허리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망가졌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되어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까지 저려왔고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음 달에 허리 수술 받아야 한대. 며느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래.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또 집안일이었습니다. 제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 걱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회복될 때까지 가사도우미라도 불러야 하나. 가사도우미. 결국 저는 가사도우미였던 겁니다. 가사도우미가 아프면 대체 인력을 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혼자 준비했습니다. 병원 가방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아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가게요? 너희는 출근해야지. 그래도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수술이 처음이었고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아들의 이름을 적었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옆 침대의 환자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생각은 만약 내가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의료기기 소리.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없어요. 아, 잠시 나가신 건가요? 아니요. 애초에 안 왔어요.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더 서러웠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만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갔어. 미안. 내일 퇴근하고 갈게. 며느리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증 속에서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콜벨을 누르기조차 미안했습니다. 진통제 시간이 아니었고 그냥 외로워서 사람이 보고 싶은 건 이유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텅 빈 병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혼자구나.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가는 내내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함인지 불편함인지 모를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잠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언제쯤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시던가요? 한 달은 무리하면 안 된대.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달이요? 그럼 집안일은요?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제가 방에서 쉬고 있을 때 들려온 아들 부부의 대화. 여보, 이거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제가 다 해야 해요. 나도 힘든데 가사 도우미라도 알아봐야 하나. 그럼 돈이 들잖아요. 어머니 병원비도 나갔는데. 제 병원비, 제 수술비, 그것도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큰 부담을 진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고 있을 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조금씩 시작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저희가 정말 힘들어서요. 간단한 것부터만요. 설거지나 빨래 정도만요. 수술 후 2주밖에 안 지났을 때였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은 힘들 것 같구나.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무리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조금씩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중간에 쓰러질 것 같아 벽에 기댄 적도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무료로 부려먹는 가정부구나.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부부의 대화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친구들 집에 초대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외식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끼리 여행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접시를 그대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이들 봐주시잖아.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거고. 알아요. 그건 고맙죠. 근데 계속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 집에 오는 게 숨 막혀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시면서부터는 더 힘들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고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양원. 그 단어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좀 엄마한테 미안하잖아. 미안한 건 알죠. 근데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죠. 우리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존재를 짐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 공허함, 허무함, 배신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74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습니다. 박순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주 후 아들 내외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에 3박 4일 다녀올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갈 거예요. 가족 여행이에요. 가족 여행. 그 단어에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계셔도? 괜찮아. 조용히 쉬면 좋지.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외로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떠나길 바랐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들이 떠난 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밥 달라 하지 않았고, 아무도 청소하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시간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원했구나.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했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떠나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 이 아파트요? 지금 시세가 좋습니다. 금방 나갈 거예요. 그 다음은 울진의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전화로 문의하고 사진을 보았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단독주택.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제 물건들.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니까요. 옷, 책 몇 권, 사진 앨범, 그리고 제 통장.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요. 이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4일 후에 이사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심하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4일 후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쌓여있는 박스들, 텅 빈 선반들, 벽에서 떼어낸 액자들.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무슨 이사요? 울진으로 내려가려고. 바닷가 작은 집 하나 구했어.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대로야. 나 이제 여기 안 살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사는 본인들이었습니다.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갑자기라고요? 20년 동안 쌓여온 서러움이, 외로움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20년 동안 참아왔던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한 적 있니? 나는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나는 이 집 주인이고 너희 엄마고 할머니야. 근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어? 며느리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소 다 했냐? 빨래 다 했냐? 저녁 몇 시에 차리냐? 내가 39도 열로 알아누워 있을 때 너는 뭐라고 했어? 저녁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잖아. 내가 수술받고 병원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너, 내가 내 아들 맞니? 내 마누라가 나를 가정부처럼 대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요양원 보내자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안 하고 엄마 그건 다 들었어. 너희가 거실에서 나눈 대화. 내가 짐이라고 숨 막힌다고. 20년 동안 모든 걸 바쳐서 너희를 돌봐줬는데 나는 너희한테 짐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녀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자라면서 부모의 태도를 배울 것이라는 걸. 지우야 서연아.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근데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자 아들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고개를 숙인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못했어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결국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설령 변한다 해도 저는 더 이상 그 변화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민수야, 내 엄마.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성장할 때마다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건 진심이야. 엄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는 나를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필요한 사람으로 봤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으로.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프고 힘들 때 너는 엄마를 걱정한 게 아니라 집안일을 걱정했잖아.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상처였어.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정말요. 미안하다는 건 알아.
근데 민수야,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엄마 우리랑 있으면 행복하실 수 있어요. 정말 달라질게요.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이건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이건 나를 찾는 거야. 74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그럼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아들도 며느리도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한 돈. 그들의 관심은 결국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나가줘, 민수야. 엄마는 이제 쉬고 싶어. 아들이 더 말하려 했지만 결국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요. 이제 저도 제 이야기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이사업체 직원들이 와서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스 하나하나가 나갈 때마다 이 집에서의 20년이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녀들은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 한쪽에 서서 짐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고 아들은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박스가 나갔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던 복도, 손녀들과 함께 놀았던 거실, 밤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쓰러지듯 누웠던 방,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추억보다는 아팠던 기억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갈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연락은 하실 거죠? 생각해 볼게.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랑했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은 아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 잘 살아라. 그리고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잘 돌봐. 엄마가 해줬던 것처럼은 아니어도 사랑으로 대해줘.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사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출발할까요? 네, 갑시다.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20년을 살았던 곳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앞을 보았습니다. 넓은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진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하고 시원한 생명의 냄새. 오랜만에 맡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작은 단독 주택 앞에 트럭이 섰습니다. 하얀 벽에 파란 대문.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더 예뻤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집. 진짜 제 집. 아무도 저를 가정부처럼 대하지 않을 오롯이 제 공간.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라 금방 끝났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떠나고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거실. 햇살이 잘 드는 부엌.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나 해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순이야, 넌 해냈어.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떴습니다. 30년 동안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것만 챙기느라 제 커피는 마셔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따뜻한 커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사면 됐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취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강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강아지였습니다. 박스에 버려진 채로. 다가가서 보니 눈이 너무 맑았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눈이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제 품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갈래? 대답 대신 강아지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렇게 아리가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리와 함께하는 날들은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아리는 파도를 쫓아다니며 즐거워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곁에 앉아 있었고 제가 웃을 때는 함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울진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멋지네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다들 자기 인생 사신다고.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구나. 옆집 할머니는 김순자 씨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76이셨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자식들이랑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요. 순자 언니의 이야기도 제 이야기와 비슷했습니다. 20년간 아들 내외를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얻은 건 서러운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진짜 살 것 같아요.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사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손희 씨 잘 결정하셨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편지가 왔습니다. 손녀 지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린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계란말이가 먹고 싶어요. 엄마가 만든 건 할머니 것 같지 않아요. 할머니 언제 오세요? 저는 매일 할머니를 기다려요. 사랑해요. 지우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죄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쓰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제 결심이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울진에서 산 예쁜 조개 껍데기와 함께 짧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도 너를 사랑해. 할머니는 지금 바다 옆에서 잘 살고 있어. 너도 건강하게 잘 자라렴. 할머니는 항상 너를 응원해. 보내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2달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은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길 찾아왔니? 주소 알아냈어요. 엄마 만나고 싶었어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엄마 없으니까 모든 게 엉망이에요. 수경이랑도 자꾸 싸우게 되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집안도 엉망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야 깨닫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고맙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없을까요? 제발요. 정말 달라질게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는 여기서 행복해.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아리랑 산책하고 이웃들이랑 이야기하고. 이게 엄마가 꿈꾸던 삶이야. 근데 엄마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하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거야. 엄마. 너희는 엄마를 존중하지 않았어. 엄마의 건강도 엄마의 행복도 관심 없었어. 그냥 엄마가 해주는 게 편했던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민수야, 엄마는 결정했어.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그날 아들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자유로운 바다. 저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작은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 저는 매일 정원을 가꿨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살이 잘 들도록 가지를 쳐주었습니다. 꽃을 돌보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꽃을, 아리를, 그리고 저 자신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바다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리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며드는 감촉이 좋았습니다. 가끔 바다에 발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실 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순자 언니와 함께 바닷가 카페에 가서 팥빙수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소니 씨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뭔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훨씬 가벼워 보여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노을을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노을은 매일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붉었고 어떤 날은 주황빛이었고 어떤 날은 보라빛이었습니다.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매일 다른 색깔로 빛날 수 있구나. 겨울이 왔습니다. 바다는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나름대로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집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리는 제 무릎에서 자고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당신도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선택으로, 당신의 행복으로. 그것이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길,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찾길,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